해남을 밝히는 해가 떠올랐다. 칠순을 훌쩍 넘은 나이에도 영춘은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영춘과 아내 순남이 떡집을 시작한 지 어느새 40년이 넘었다. 떡집의 이름은 정을 담는 곳이라는 뜻으로 정담루였고 떡집의 이름처럼 영춘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떡은 주로 택배로 보내거나 떡집에서 팔지만 직접 자전거로 배달하는 20명 안팎의 사람들은 영춘에게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영춘은 그들에게 원래 떡값의 일부만 받거나 몇몇에게는 떡값을 받지 않았다. 대부분 어려운 형편의 이웃으로 영춘이 떡을 직접 배달하면서 별 일 없는지 살피는 일도 같이 하고 있었다. 영춘에게 떡 배달은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날도 영춘은 자전거에 떡을 싣고 길을 나섰다. 영춘은 해남의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다. 건강에 좋은 것은 덤이었다. 부지런히 떡을 배달하고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사는 9살 미인의 집만 가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금세 비를 쏟아낼 것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비가 오기 전에 배달을 마치려고 자전거 페달을 서둘러 밟는 영춘이었다. 급한 마음 때문이었을까 담벼락 뒤 갈림길에 잠시 정차되어 있던 차를 보지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다. 순간 중심을 잃은 영춘은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떡꾸러미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변 길을 가는 사람들도 놀라 영춘이 넘어진 쪽을 보았다. 허벅지와 어깨가 바닥에 닿으면서 쓸렸는지 통증이 느껴졌다. 바닥에 누운 자전거 바퀴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간신히 상체를 일으키는데 차에서 누군가 내렸다. 말끔한 정장에 고급 구두, 멋진 시계를 찬 30대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일그러진 표정과 격양된 목소리로 영춘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거 뽑은 지 얼마 안 된 새 차인데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는 영춘이 넘어진 것은 안중에도 없는지 자신의 차만 걱정했다. 영춘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면서 차주인에게 말했다. 이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차주인은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 차 수리비가 얼마인지 알고 하는 말이에요? 할아버지네 떡을 다 팔아도 못 갚아요. 차주인은 할아버지와 떨어진 떡을 번갈아 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아,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됐고 차 수리 맡길 테니까 전부 변상하세요. 알겠어요? 떡 팔아서 안 되면 집을 팔든지 안 되면 빚을 내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비싼 차라서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올 거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영춘의 눈에도 꽤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차였다. 정말 차주인의 말대로 떡을 다 팔아도 감당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눈앞에 깜깜해졌다. 그때 그들의 곁으로 다른 차 한 대가 다가왔다. 그 차 역시 고급차였는데 차문이 열리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차보다 더욱 세련되고 기품 있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우아하면서 강단이 있어 보였다. 그녀는 영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르신, 차에서 보니까 자전거에서 넘어지셨던데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여기 떡을 떨어뜨리셨네요. 여인은 자전거도 세워주고 떡꾸러미의 먼지를 털어주며 자전거 바구니 안에 실어주었다. 그러면서 차주인에게 차분하면서도 힘을 주어 말했다. 무슨 일이신데 사람이 다쳤는데 화만 내고 계실까요? 갑작스런 여인의 등장에 잠깐 당황한 젊은 차주인은 말했다.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서 있는 내 차에 부딪혀서 차를 망가뜨려 놨다고요. 본인이 다친 건 본인 탓인 거고. 그리고 수리비 내줄 거 아니면 남일에 신경 끄고 갈 길 가세요. 씩씩거리는 차주인에게 여인은 명함 한 장을 건네면서 차주인의 넥타이 핀을 유심히 쳐다봤다. 차 수리비 나오면 여기로 청구하세요. 연락하시면 제 비서가 처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넥타이 핀을 보아하니 삼정그룹 직원인 것 같은데 어느 부서세요? 얼떨결에 명함을 받은 젊은 차주인은 여인이 건넨 명함에 새겨져 있는 이름과 소속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자신이 속한 회사 대표의 아내가 운영한다는 다른 계열사의 대표 명함이었기 때문이었다. 아, 혹시 삼정그룹 사모님이세요? 갤러리 운영하신다는? 큰 소리치며 당당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기세가 팍 죽어 당황하는 그를 보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분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사과는 이미 이 어르신이 하신 걸로 아니 우린 이만 갈게요. 내 비서에게 연락처 남겨놓으세요.
그는 여인의 말에 작은 소리로 대답하고 슬그머니 자기 차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차 수리비를 청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자전거 사고는 이렇게 일단락되었다. 어르신 우선 저와 병원에 같이 가셔요. 곧 비가 올 듯하니 제 차로 모실게요. 얼떨결에 차에 탄 영춘은 처음 본 자신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여인의 행동이 다소 의아했다. 여인은 영춘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이정혜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 아는 분이 있어서 여기 떡집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아침마다 떡 배달을 직접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가끔씩 여기 떡을 택배로 받고 있기도 했고요. 영춘은 정혜의 말에 다소 놀라며 물었다. 아, 그러시군요. 택배로 떡을 받는 곳이 어디신지요? 여인은 놀란 영춘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서울에 있는 정 갤러리예요. 어르신 떡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영춘은 십수년간 자신의 단골인 정 갤러리 사람이라는 소리에 반가웠다. 단체 주문은 물론 꾸준하게 주문해주는 터라 정담루의 주요한 고객이었다. 한때 떡집 사정이 어려웠을 때에도 정 갤러리의 단체 주문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도 한 고마운 단골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정혜는 영춘이 진료 접수를 하고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행히 뼈에 이상은 없었고 가벼운 찰가상으로 근육통이 좀 있었다. 약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고 달려온 영춘의 막내 아들 성훈이 병원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춘의 몸을 살피는 성훈은 영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손주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20대 청년이었다. 정혜는 성훈에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아드님이신가 봐요. 작은 사고가 있어서 좀 다치셨는데 몸은 크게 이상 없으세요. 곁에 있던 정혜를 발견한 성훈은 정혜에게 고마운 마음에 꾸벅 인사를 했다. 아버지를 모셔온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께서 편안히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성훈의 반듯하고 다정한 태도가 정혜는 펑 맘에 들었다. 성훈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정갤러리의 대학생 단기 인턴 프로그램을 알려주었다. 사실 제가 아버님을 존경해요. 아버님이 하시는 선행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분에게 익히 듣기도 했고요. 그런 분의 아들이라면 함께 일을 해보고 싶네요. 집에 돌아와 정혜에게 받은 명함을 보며 고민하는 성훈에게 영춘이 다가왔다. 성훈아, 아버지 인연으로 갖게 된 기회라 망설여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 고민 말고 네가 하고 싶은지 아닌지만 생각하거라. 아버지, 근데 제가 다음 달부터 갤러리로 인턴십을 가면 아버지 일을 거들지 못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영춘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건 걱정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건강한데 뭘 걱정하는 게야. 그냥 단순하게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아라. 간단히 생각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영춘 그 자신보다 성훈을 우선해 두었다. 성훈이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도 그랬다. 그때 영춘과 순남은 쉰이 넘은 나이의 사남매 중 두 아들과 딸 하나는 도시로 취직하거나 결혼해서 집을 떠나 있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 근처 은행에서 일하며 본가에 남아 있었다. 막내딸은 영춘의 남동생 내외가 사고로 모두 죽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인양한 자식이었다. 아마 영춘과 순남의 그런 성품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성훈을 그들에게 보냈으리라. 그날은 벚꽃이 흩날리는 봄밤이었다. 떡집 일을 마치고 집에 서둘러 가는데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문 앞에 작은 바구니가 보였다. 강보에 쌓인 천을 걷어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우선 아기를 집안에 들인 영춘과 순남은 아기와 함께 돈봉투와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아기를 잠시 맡아준다면 꼭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그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는데 덜컥 아기를 맡을 수는 없다고 했다. 밤새 고민하던 영춘은 아기의 맑은 눈동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시설에 보내진다면 해외 입양이 될 확률이 높아 친부모를 다시 만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부모가 찾으러 올 때까지는 아기를 보살피자고 아내를 설득했다. 그러나 아기가 말을 하고 뛰어다닐 때까지도 아기의 친부모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을 아빠로 알고 따르는 아기에게 영춘은 성훈이라는 이름을 주고 아들로 인양했다. 영춘은 성훈을 친자식처럼 품어주었다. 그때처럼 자신을 위하는 영춘의 배려로 성훈은 부담 없이 정갤러리의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대학생 인턴들은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우는 여러 후보 중에서 유독 은수라는 작가의 작품과 사연이 눈에 들어왔다. 졸업작품에 아버지를 주제로 했는데 어촌마을에 버려진 쌍둥이인 자신을 데려와 친딸처럼 키운 아버지를 주제로 한 작품이었다. 그녀를 성우는 이번 신진 작가 프로젝트의 메인으로 추천했다.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다들 대체로 성운의 의견에 동의했다. 정 갤러리에서는 신진 작가 발굴 프로젝트의 경우 대학생 인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전통이기도 했다. 이로써 이번 신진 작가의 프로젝트는 결정이 되었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젝트가 결정되자 성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이 전시회를 성공시키고 싶었다. 전시회가 얼마 남지 않아 바빠진 성우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일에 여념이 없어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직 퇴근 전인가 봐요. 저도 일 마무리하느라 저녁이 늦었는데 같이 식사할까요? 정혜의 제안에 둘은 함께 정갤러리 직원들이 자주 간다는 식당으로 향했다. 부지런히 밥그릇을 비우며 허기를 채우다가 문득 고개를 드니 흐뭇한 표정의 정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 먹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제게 아들이 있다면 송은 학생 같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신인 작가 발굴 프로젝트의 은수라는 작가를 택한 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전시회가 기대되네요. 갤러리 관장인 정혜의 칭찬에 성우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전시회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 갤러리 이름이 정이잖아요. 정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마음에 켜켜이 새겨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수 작가의 아버지라는 작품이 정갤러리의 이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사연도 한몫했고요. 송은의 말에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정혜가 물었다. 그 개인적인 사연이라는 거 물어봐도 될까요? 불편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정혜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성훈이 말했다. 그렇게 대단한 사연은 아니에요. 여기 직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주변과 고향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저는 제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문 앞에 버려진 저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부모님은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은수 작가의 이야기가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마른 침을 삼키며 정혜가 말했다. 아버님이 정말 훌륭하고 고마운 분이시네요. 근데 성훈 학생은 친부모에 대해서 믿거나 궁금하진 않아요. 성훈은 직장 상사인 정혜에게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적당히 둘러대기로 했다. 미움도 궁금함도 없어요. 원망한 적도 있었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냥 흘려보내게 되었어요. 지금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도 충분해요. 성훈의 말에 정혜는 더 묻지 않았다. 정혜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집에 돌아온 성훈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 몸을 뉘이며 예전에 아버지께서 건네주셨던 낡은 편지를 다시 꺼내보았다. 편지에는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없지만 어르신께서 이야기를 잠시 맡아주신다면 꼭 언젠가 아기를 찾으러 오겠습니다. 부족 하나마 편지에 넣어둔 돈이 당분간 아기 키우시는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어르신께 제 아기를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꼭 찾으러 오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그 편지처럼 언젠가 꼭 찾으러 오겠다는 그의 친부모는 여태 아무 소식이 없었다. 낯설게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마당을 가로질러 문을 향해 달려갔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항상 따뜻하게 자신을 품어주던 영춘과 그의 아내 순남이었지만 성훈의 마음에는 자신을 이 집에 두고 아직 찾으러 오지 않은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직장 상사인 정혜에게는 그리움도 원망도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다. 차라리 영춘과 순남의 친아들인 줄 알고 컸더라면 이원인 모를 갈증이 사라졌을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은 부질없는 것이었다. 고향 사람 모두가 아는 사실을 자신만 모를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 때면 짓궂은 몇몇 아이들이 자신이 업둥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놀려대곤 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 평소 장난을 심하게 쳐서 주변 아이들을 울리던 영식이 다가와 자기의 운동화를 자랑했다. 우리 아빠가 새 운동화 사주셨다. 이거 백화점 건데 엄청 비싸. 너는 이런 거 없지? 성훈은 대충 무시하며 말했다. 새 운동화 필요 없거든. 영식은 성훈을 더 골려주고 싶었다.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면 새 거 사주셨겠지.
너희 떡집 장사도 잘 되는데 너는 왜 맨날 헌옷에 헌신발이냐? 내 친엄마는 언제 온대? 친부모 이야기에 성훈이 영식을 노려보며 말했다. 야, 갑자기 엄마 얘기는 왜 꺼내는데? 주워온 아이라고 골리고 싶냐? 운동화가 새 거면 뭐하냐? 일이 더러운데. 성훈의 일갈에 화가 난 영식이 성훈의 어깨를 밀치자 서로 뒤엉켜 몸싸움이 났다. 선생님이 와서 둘의 싸움은 중단되었다. 교실에서 또 다투면 학교에 부모님 모시고 와야 한다. 특히 성훈이 너는 부모님 걱정 안 하시게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해야지. 친구들이랑 다투다가 부모님 걱정 끼쳐야겠니? 남들보다 더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성훈은 선생님의 꾸중이 야속하게 들렸다. 하교하고 우울한 기분을 친구들과 놀면서 털어내고 있는데 영식이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왔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 성훈을 쳐다보며 영식이 자기 패거리들과 속닥속닥 거렸다.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는지 놀이를 시작하자 금방 알 수 있었다. 영식과 그 패거리들이 유독 성훈만 움직였다고 콕 집어대는 통에 그날따라 술래를 자주 하던 성훈이었다. 왜 자기만 자꾸 걸리게 하냐고 항의하는 성훈에게 영식은 억울하면 놀이에서 빠져. 우리끼리 놀아도 되니까? 라고 말했다. 그런 영식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아까 교실에서 들었던 선생님의 꾸중이 생각났다. 자신은 아버지를 힘들게 하면 안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 주먹을 꼭 쥐고 억지로 참는 성훈이었다. 연이어 술래를 하면서 나무 기둥에 팔을 대고 얼굴을 묻은 성훈은 억울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성훈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를 숨기려고 대래 큰 소리로 외쳤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목청껏 외치고 뒤를 돌아보는데 눈에 뜨거운 게 차올라 누가 움직이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다시 나무 기둥으로 고개를 돌리고 외쳤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성훈이 몇 번을 외치자 한 아이가 자신의 어깨를 탁 쳤다. 뒤이어 아이들이 우르르 도망가기 시작했고 성훈은 이를 악물고 도망가는 아이들을 쫓았다. 한 명이라도 잡아보려고 달리다가 갑자기 놀이가 서글퍼진 성훈은 뛰는 발걸음 그대로 집을 향해 달렸다. 집이 점점 가까워지자 성훈은 어느새 엉엉 울고 있었다. 부엌에서 성훈이 우는 소리에 놀라 달려온 순남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성훈은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성훈은 친구들과 노는데 계속 술래가 되는 게 화가 난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아이들이 내가 버려진 아이라고 차별해서 속상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여태껏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는 친부모가 미우면서도 보고 싶다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저 배가 고파 울었다고 애먼 이유를 댔다. 그날 밤 영춘은 퉁퉁 부은 눈으로 잠을 자는 어린 성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마도 어린 마음에 생채기가 나도 자신과 아내에게 잘 털어놓지 못하는 성훈에게 필시 업둥이라는 이유로 상처받는 일이 있으리라 짐작했다. 자고 있는지 자는 척을 하는지 모를 성훈의 손을 잡아주며 영춘이 말했다. 성훈아,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는 누가 찾아온다고 해도 너를 안 보낼 거다. 하늘에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 어깨 쭉 펴고 구김살 없이 살아도 돼.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도 돼. 토닥이는 영춘의 말에 어린 성훈의 꼭 감은 두 눈이 붉어졌다. 잠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시큰해진 성훈은 친모가 남긴 빛바랜 편지를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다. 성훈은 갤러리 관장 정혜를 만나면서 자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친부모를 그리워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자주 떠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첫 만남부터 따뜻하고 친절했던 정혜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정혜에 대한 생각은 전시회를 앞두고 바빠진 탓에 성훈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은수 작가의 전시회는 4주 동안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어느덧 인턴 기간도 종료되었다. 일을 마치고 정 갤러리를 떠날 때 대학생 인턴들에게 관장인 정혜가 직접 준비한 선물로 감옥노와 정담루의 떡 꾸러미를 받았다. 성훈은 집에 돌아와 선물과 함께 있던 정혜의 카드를 다시 읽어보았다. 정혜의 글씨가 정갈하게 쓰여 있었는데 왠지 익숙한 필체였다. 어디서 봤는지 곰곰이 생각하다 불현듯 자신의 친모가 남긴 편지가 떠올랐다. 편지와 카드를 옆에 두고 두 글씨체를 대조해 보았다. 20년 넘은 세월의 흔적에도 마치 한 사람의 글씨체인 것처럼 두 글씨체는 비슷했다. 특히 리을자를 표기하는 독특한 방식이 같았다. 성훈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떠올라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아닐 거야. 갤러리 관장님이 내 친모일 리 없지.
지금의 남편분과 결혼하셔서 곧 중학생 되는 딸이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면 결혼 전에 낳은 아들이 있는 걸까?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소설 쓰지 말자. 성우는 멈추려고 해도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갖은 상상과 의문을 멈출 수 없었다. 다시 정혜를 만나 자연스럽게 친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던 성훈에게 뜻밖에도 기회가 찾아왔다. 성훈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은 정혜였다. 정 갤러리에서 1년에 한 번 지역에 있는 미술관과 연계해서 전시회를 여는데 이번 지역 전시회는 해남에서 열 계획이라고 했다. 해남이 고향인 성훈에게 해당 프로젝트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 작가를 발굴하는 역할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성훈은 정혜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하고 정 갤러리에 들렀다. 정 갤러리에서 정혜를 다시 만난 성훈은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심장은 이미 진실이라고 믿는 듯 했다. 성훈은 용기 내어 정혜에게 식사할 것을 제안했다. 갑작스런 성훈의 제안에도 정혜는 순순히 응했다. 둘은 한정식 음식점의 조용한 룸으로 자리 잡았고 서빙된 음식을 하나 둘씩 먹기 시작했다. 성훈이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정혜에게 물었다. 저번에 저희 고향에 아는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라도 제가 아는 분이면 고향에 내려갈 때 인사라도 드릴게요. 성훈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정혜가 말했다. 제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기도 한데 저를 어릴 때부터 길러주신 유모예요. 그런데 바깥 활동을 거의 안 하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식사는 어느새 수정과와 과일이 디저트로 서빙되었다. 의외로 식사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성훈을 보고 정혜가 걱정스레 물었다.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뭐 힘든 일은 없는 거죠? 정혜의 다정한 말에 성훈은 용기 내어 입을 열었다. 사실은 지난번 정 갤러리 회식 때 선물과 함께 관장님께 받은 카드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실 제게 중요한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쓴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관장님께서 주신 카드와 그 편지에 적힌 글씨체가 너무 비슷해서 제가 괜한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성훈의 말에 정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혜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혹시 그 편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성훈은 친모가 남긴 빛바랜 편지를 정혜에게 건넸다. 편지지를 쥔 정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편지를 한참 보던 정혜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약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저라면 어떨 것 같아요? 성훈은 머뭇거리며 할 말을 제대로 찾지 못해 입만 달싹거렸다. 글쎄요. 만약 관장님이 제 친모라면, 관장님이 그때 저를 아버지 집에 두고 가신 그분이라면, 성훈은 목이 메기 시작해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 지난날의 시간들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에는 마음 한구석을 먹먹하게 했던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 사춘기 들어서면서 그리움은 원망이 되었고 성인이 되면서 원망은 체념이 되었던 지난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성훈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왜 나를 버렸는지 찾으러 온다고 해놓고 왜 찾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성훈이 말하자 정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맞아요. 그 낡은 편지 내가 썼어요. 내가 엄마예요. 정혜의 떨리는 목소리는 끝에 가서는 거의 흐느낌 소리에 묻혔다. 미안해요. 내가 엄마라서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서. 차마 너무 죄스러워서 멀리서만 보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자꾸만 보고 싶어서. 미안해. 울고 있는 정혜를 보며 성우는 마음속 오래 묶은 원망이 입 밖으로 나왔다. 내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떡집에 그동안 주문했던 것도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나를 버리고 찾지 않은 걸 그렇게 하면 털어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늘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외로웠어요. 해남에 계신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지만 친부모는 왜 날 버렸을까? 언제 나를 찾아오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안 왔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왜 내게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아들은 필요 없으니까 숨기고만 싶었어요? 나 같은 건 보고 싶지도 않았냐고요. 성훈의 절규 같은 물음의 정혜는 후두둑 쏟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단 한 번도. 언제나 너를 생각했어.
일이 끝나면 늦은 밤에도 네가 있는 해남으로 차를 몰고 갔어. 주말에도 휴일에도 너의 옷자락이라도 보고 싶어서 틈날 때마다 해남을 찾았어.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나지 못했어. 네가 나 없이도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라는 사람이 너무 비겁해서.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알았다면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내 앞에 나타났을 거야. 이제와 변명 같겠지만 내가 멀리서 지켜보는 게 널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정혜는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를 성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담담히 털어놓기로 했다. 정혜는 대학을 졸업하고 집안끼리 정한 약혼자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함께 커온 집사의 아들과 사랑에 빠져 임신까지 했고 이를 알게 된 정혜 집안은 난리가 났다. 둘은 결국 헤어졌고 정혜는 홀로 출산을 하게 되었다. 정혜의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면 해외로 입양 보내고 결혼은 예정대로 시킬 요량이었다. 정혜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유모에게 부탁하여 정혜 부모 몰래 아기를 잠시 맡길 사람을 찾았다. 유모는 자신의 고향에 있는 마음씨 좋은 영춘과 순남을 떠올렸고 정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와 돈을 아기와 함께 그들에게 보냈다. 유모의 예상대로 영춘과 순남은 아기를 품어주었다. 나중에 집안에서 아기의 행방을 알게 되었으나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정혜는 집안에서 정한 혼처로 시집을 갔다. 추후 아기의 친부에게라도 소식을 전하려고 했으나 친부는 연고가 없는 바닷가 마을에서 실종되었다고 했다. 방파제 근처에서 그의 신발만 발견되었는데 정혜와 아기를 버렸다는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았다. 그 후 연로한 유모가 고향으로 내려갔고 정혜는 유모가 있는 해남에 자주 들렀다. 해남에서 영춘의 집 근처를 서성이다 어린 성훈을 보기도 했다. 영춘과 순남의 아들로 행복하게 자라는 성훈을 보면서 정혜는 자신이 엄마라고 밝히면 어린 성훈이 혼란스러워할까 차마 그러지 못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시간이 좀 지난 어느 날은 성훈이 울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우는 성훈을 품에 안고 한없이 달래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나 결국 다가갈 수 없었다. 성훈은 영춘과 순남의 사랑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나타나면 그 행복이 깨져버릴까 두려웠다. 그런 와중에 지금의 남편 사이에서 결혼 1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 태어난 아이를 보며 영춘의 아들로 살아가는 성훈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더 커졌다. 그 후 중학생이 된 성훈은 가끔씩 어딘지 모르게 화가 난 것 같아 보였다. 그의 화난 마음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미안했다. 이제와 엄마라고 나타난다고 해도 아이의 화를 풀어줄 자신이 없었다. 고등학교에 가는 동안에도 학교 근처에서 배회하며 차창 밖으로 아들을 지켜보았다. 부쩍 큰 만큼 성숙해진 아들은 소년티를 조금씩 벗고 있었다. 성훈이 서울에 있는 세연대학교를 입학했다는 소식을 마을 입구 현수막을 보고 알았다. 동네의 자랑이 된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으로만 축하해 줄 수밖에 없는 자신이 답답했다. 그 후에도 정혜는 성훈 주변을 맴돌았고 그렇게 맴돌다 영춘이 자전거 사고로 곤란해졌을 때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얼른 도와주고 떠나려고 했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마주한 성훈이 얼마나 건실하게 잘 컸는지 눈앞에서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정혜는 성훈을 더 가까이에 두고 싶은 욕심에 인턴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던 거였다. 정혜와 긴 대화를 마치고 성훈은 그날로 고향에 내려갔다. 왠지 영춘과 순남이 보고 싶어졌다. 친모를 찾았다고 영춘과 순남에게 안겨 울고 싶은 건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 건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를 마음이 성훈을 이끌었다. 집에 도착하니 이제 막 정담루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영춘과 순남을 볼 수 있었다. 학기 중 평일이라 한참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성훈을 집에서 발견한 영춘과 순남이 놀랐다. 성훈은 그저 먹먹한 눈빛으로 영춘과 순남을 바라보다 두 사람을 꼭 안았다. 어려서는 자주 안아주던 성훈이 커서는 안는 법이 없었는데 다 큰 아들의 오랜만에 포옹에 영춘과 순남은 어리둥절했다. 오늘 무슨 날이야? 내가 모르는 내 생일인가? 영춘의 농담에 성훈이 피식 웃었다. 아니요, 그냥. 갑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안아드려야겠다. 지금 당장 안아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가 여기 있네요. 성훈의 싱거운 농담에 영춘과 순남도 웃었다.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산을 넘어 어둑해진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 떠 있었다.
정담루의 떡과 식혜를 먹으며 성우는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는데 영춘이 다가왔다. 성훈아, 뭔 일 있는 거지? 한창 학교에서 바쁠 리가 이렇게 집에 온 걸 보면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게야. 그렇지? 네가 뭘 고민하고 있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이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나하고 내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뭐든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돼. 영춘의 말을 들으며 성우는 영춘은 뭔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정 갤러리 관장님에 대해서요. 영춘은 따뜻한 한숨을 내쉬었다. 항상 좋은 차가 내 주변에서 종종 보였어. 처음에는 착각이겠거니 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모를 수가 없더구나. 가끔 명절 때가 되면 집 앞에 누가 갖다 놨는지 과일 바구니와 그 안에 두둑한 돈봉투가 있었어. 내 친부모일 거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난번 정 갤러리 여사님이 같은 차를 타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너에게 갤러리 일을 같이 하자 했을 때 어쩌면 이 사람이 성훈이 친모가 아닐까 짐작만 했었다. 그간 우리 정담루 단체 주문도 정 갤러리가 꽤 많이 했었고 다른 곳보다 값을 후하게 거래해줘서 떡집 어려울 때 도움이 많이 되었지. 영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던 성훈이 말했다. 맞아요. 그분이 제 친모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때까지 저를 키워주셨는데 친모가 나타나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하겠다 하면 아버지 섭섭하지 않으세요? 영춘이 파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네가 누구든 내가 널 아들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누가 어쩌지 못할 거 아니냐.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사는데 누구에게 섭섭하고 말고가 없지. 너도 우리에게 미안해할 것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돼. 영춘의 말에 성우는 마음 안에 있던 모든 미안함과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냥 제겐 두 분이 언제까지나 부모님이세요. 영춘과의 대화 이후 성우는 갤러리 지역 전시회 일로 서울과 해남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정혜도 그 일 이후에는 조용히 지내는 듯 보였다. 지역 전시 준비가 끝나고 전시회 첫날 정혜는 해남을 찾았다. 전시회 일정을 마치고 정혜는 성훈과 조용한 카페로 갔다. 정혜는 담담한 눈으로 성훈을 바라보았다. 나는 조금 있다가 정담루 어르신께 사죄와 감사 말씀을 전하려고 해. 성훈이가 나를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건 내가 어르신께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앞으로 성훈이 하자는 대로 할게. 지금처럼 지내고 싶다면 그렇게도 괜찮아. 만날 때마다 사죄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아니, 그건 부탁하지 않아도 매일 내 남은 인생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뭐든지 말해줘. 뭐든 성훈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할 테니. 성훈은 맑은 눈동자로 자신의 친모인 정혜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로 복잡했어요. 관장님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났고 해남 부모님께는 고맙지만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지금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세 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남 부모님은 항상 곁에서 저를 돌봐주셨고 관장님은 한 발짝 떨어져 저를 지켜보며 정담루와 저를 도와주기 위해 나름에 써오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관장님을 당장 어머니로 대하는 건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지내면서 서로에게 죄책감이 들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나가면 좋겠어요. 정혜는 정훈과 대화 후 정담루를 찾아와 그간 성훈을 키워오고 애쓴 영춘과 순남에게 감사를 전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두 분 은혜에 비해 약소하지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함께 돈봉투를 내미는 정혜를 영춘과 순남이 만류했다. 과일 바구니만 받고 돈봉투는 사양하고자 했던 영춘에게 정혜가 말했다. 제 자식을 두 어르신에 맡겨두고 키워주신 값을 이제와 돈으로 치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데 달리 그것을 제가 가진 것 중에서 드릴 게 없어서 그런 것이니 부디 이 돈으로 어르신께서 돌보시는 주변 이웃을 위해서라도 좋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이 친모라 해서 엄마로서 권리를 가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끔 이렇게 얼굴 보는 것만도 저는 감사해요. 성훈이는 두 분의 아들로 컸고 저도 그걸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뭐든지 두 분과 성훈이 의사에 따를 생각입니다. 정혜가 떠나고 집으로 온 영춘과 순남은 성훈과 함께 툇마루에 앉았다. 정혜가 다녀간 이야기를 전해들은 성훈은 영춘과 순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저는 두 분의 아들이에요. 죄송하거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떠나
전 두 분이 제 부모님인 게 좋아요. 이제는 제 선택으로 이 집 아들이 되고 싶어요. 영춘과 순남은 그런 성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성훈은 20여 년 전 이 집 문 앞에 자신을 두고 간 친모가 누구든 이 집에 자신을 들인 순간부터 성훈은 영춘과 순남의 아들이 될 운명이라 생각했다. 그 옛날 영춘이 잠든 성훈의 머리맡에서 해준 말처럼 이제는 누가 찾아와도 안 보내준다며 성훈을 하늘이 보내준 복이라고 생각하는 영춘과 순남의 곁에서 성훈은 오래도록 별을 바라보았다. 뒤늦게라도 친모인 정혜가 자신을 찾아와줘서 고맙기도 했다. 이제야 비로소 영춘과 순남의 아들로 살아도 마음이 먹먹할 것 같지 않았다. 낳은 정도 기른 정도 자신이 받은 그 모든 사랑에 감사하기로 정혜와도 지금처럼 그저 고마운 은인인 것으로 좋겠다. 툇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하늘은 시리도록 예뻤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힘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혈연을 넘어선 부모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성훈은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뿌리와 관계의 진실을 받아들이며 성장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초월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듯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